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박명규 작가의 단편소설 소리 잠들다입니다. 소리라면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요. 과연 이 작품에서는 어떤 소리들일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슥, 슥, 슥. 또 그 소리였다. 벌써 며칠째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요즘 들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는데 겨우 잠이 들라치면 그 이상한 소리가 나를 깨워놓고는 했다. 처음에는 꿈결인 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여러 날을 두고 똑같이 반복되는 소리였기에 더 이상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였다. 방금 들었던 그 소리는 분명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무리 사람들 출입이 빈번한 복도식 아파트라지만 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저 요상한 소리의 정체를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었다. 머리맡으로 손을 뻗어 탁상용 야광 시계를 집어들었다. 희미하게 광채를 뿜어내는 시계는 정확히 몇 시인지를 분간하기 힘들었다. 눈이 나쁜 나는 시계를 눈앞으로 바싹 들이댔다. 시침과 분침 그리고 점점이 박혀있는 12개의 야광들이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게다가 천장에 붙어있는 야광 종이별까지 한데 어울리는 형국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눈을 그렇게 뜨는 것은 안경을 벗었을 때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동공을 아주 작게 만든 다음 눈살을 찡그려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다. 그제야 시계는 작은 바늘과 큰 바늘 12개의 점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새벽 2시 30분 침대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문 옆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찾았다. 쉽게 찾으려고 스위치에도 야광 종이별을 붙여놨는데 금방 찾을 수가 없었다. 별천지에서 내가 찾으려 하는 별만 금방 식별해 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작은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별천지였던 내 방은 일순간 대낮처럼 밝아졌다. 곧바로 거대한 빛이 어둠과 함께 별들을 삼켜버렸다.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리도 멎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귀를 창가 쪽으로 갖다 댔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불을 끄고 다시 침대 위에 누웠다. 역시 꿈이었을까?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모두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야광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흐릿하던 야광의 실체가 제각기 별 모양으로 구체화될 무렵 다시 그 소리는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희미한 빛이었다가 어둠이 짙어질수록 점점 제 모양을 찾아가는 야광별처럼 소리 또한 그랬다. 들릴락 말락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던 소리는 점차 원래의 소음으로 또렷이 들려왔다. 꿈이 아닌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머리만 살짝 내밀어 복도를 살폈다. 어둠 속에 파묻힌 복도엔 그야말로 정적만이 감돌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닫으려는데 복도 오른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다. 저것이 뭘까? 나는 움직임이 있는 쪽으로 다가섰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이었다. 나는 하마터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를 뻔했다. 우뚝 서 있는 긴 머리의 여자 뒷모습은 차라리 귀신에 가까웠다. 정적인 것이 동적인 것보다 더 섬뜩하다는 걸 느낀 건 바로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길 간절히 바랐다. 아니, 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즈음 악몽을 자주 꿔왔던 나로서는 무리한 생각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자의 헛기침 소리는 이런 나의 바람을 여지없이 깨놓고 말았다. 아직도 나의 존재를 모르는지 여자는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같은 기침소리만 토해내고 있었다. 누구세요? 뜸을 들이다가 겨우 뱉은 말인데 여자는 무시하듯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거의 고함에 가까웠지만 이번에도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여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듯 어깨를 툭 쳤다. 여자는 기겁을 하며 돌아봤다. 내가 자기 뒤에 서 있는 걸 몰랐다는 투였다. 그제야 대충 사태를 짐작했는지 여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머리를 숙이는 각도로 봐서는 사과하는 의미임이 틀림없었지만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사과로는 성이 덜 풀렸다. 벙어리요? 미안하면 말로 할 것이지. 여자는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입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고 또 그 때문에 화가 치밀었는데 기어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화가 좀 누그러지면서 이내 머쓱해졌다. 그녀가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람을 타고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수가 내 코끝을 자극했다. 내가 가끔 쓰는 향수라 샤넬에서 나온 제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향수는 그 자체로 이미 여자의 재치였고 또한 지독한 자극제였다. 그 냄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얼른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 불은 바람에 쉽게 꺼져버렸다. 몇 번이고 라이터를 켰지만 이내 바람은 불을 앗아가 버렸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람을 막아주었다. 라이터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향수보다 더 먼저 그 얼굴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겨우 불을 붙인 나는 깊이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바람 위에 쏟아놓았다. 여자의 향수와 담배 연기가 혼합된 바람은 역한 냄새로 변했다. 담배 연기 때문인지 여자는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나는 허공에 담배 연기를 쑥 내뱉고 손가락으로 담배의 불끝을 툭 쳤다. 불꽃놀이처럼 담뱃불은 허공을 가르다가 땅에 떨어져서는 서서히 사위였다.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복도 끝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슥, 슥, 슥. 여자의 신발끈은 소리였다. 왼발로 바닥을 디디고 난 뒤 오른발을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스치듯이 끌었다. 그렇게 걸을 때마다 났던 소리에 내가 잠이 깬 것이다. 여자의 걷는 모습은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걷는 게 아니라 발로 몸을 끌고 간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태엽 감아놓은 인형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던 여자는 복도 안쪽으로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이 불안하기는 더했다. 한번 깨어난 잠은 다시 들기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야광별 때문이 아니었다. 신발끈은 여자의 발소리도 안 들린 지 며칠이나 지났다. 오늘 잠의 방해꾼은 다름 아닌 시계 초침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밝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크게 들린다.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대는 초침 소리에 숫자를 매기면서 읊조렸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소리는 시간이었다. 그 소리로 매겨진 숫자가 시간이 됐고 30이라는 내 나이를 만들었다. 내가 소리에 민감해진 것은 달포 전에 죽은 큰형 때문이었다. 불면증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날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작은 형의 다급한 목소리를 나는 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큰형의 음독 소식에도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이 아닌 것에 대해 익숙해진 나름대로의 대처 방식이기도 했다. 큰형의 음독은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그것도 다 농약이었다. 앞선 2번의 음독과 굳이 다른 걸 찾는다면 이번엔 아주 강력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셨다는 거였다. 뿌린 뒤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노랗게 타 죽어가는 잡초를 보면서 그라목손은 꽤 독한 농약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봐왔기에 큰형의 소생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풀처럼 형의 내장들도 샛노랗게 타버리고 마침내는 피부 조직까지 다 타버려서 없어질 것만 같았다. 그게 두려웠다. 형의 죽음보다 더 견디지 못할 일은 그런 시신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뿐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내내 그 생각만 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형의 몰골은 예상보다 더 처참했다. 산소호흡기 속의 입술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옷이 벗겨진 가슴께에는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심전도며 맥박을 체크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다시 선반 위에 있는 모니터와 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그 일정한 간격의 소리가 큰형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이기도 했다. 형이 음독을 한 것은 다 그 소리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소리가 형의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몇 년 전부터 형은 귓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목소리와 총소리가 들린다고 버릇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환청이었다. 역시 그 사건을 감당해낼 만큼 형은 강하지 못했다. 그 당시 대학원까지 마치고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던 형은 한참 나이 어린 선임병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형뿐이 아니고 부대 내에서도 악명이 높을 정도인 그 병장은 유독 형을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오죽하면 그 병장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꿈을 매일 꾼다고 간간히 내게 보내오는 편지마다 적고 있었을까. 그러다가 사고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 병장에게 시달림을 받던 상병 하나가 내무반에서 병장에게 소총을 발사한 것이다. 자동으로 발사된 총알은 병장의 가슴을 시뻘건 피로 물들였고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형은 헤어나지 못할 충격에 휩싸여 마침내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가사 제대했다.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아버지도 형의 첫 번째 음독 사건이 있고 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끔찍이 아끼던 장남의 정신과 치료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병원 치료도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갈수록 큰형의 환청은 깊어졌고 그걸 보는 식구들의 고통도 말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차라리 형이 귀머거리가 되든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했을까. 예정대로 형은 죽었다. 형의 죽음을 가장 빨리 알려준 것은 소리였다. 기기에서 삐 하는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그의 한많은 인생을 마감해줬다.
그렇게 형은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환청이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환청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몸부림만에 드디어 성공을 한 것이다.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것은 형의 49제를 마친 이튿날이었다. 어둠 속 라이터 불빛에 살짝 본 것이 다였기에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걸음걸이며 향수 냄새는 그녀를 단박에 알아차리게 해줬다. 엘리베이터에서였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9층에서 그녀가 탔다. 긴 머리며 오뚝한 코, 게다가 쌍꺼풀까지 난 천천히 그녀를 살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엘리베이터 천장만 바라보던가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만을 주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그녀의 이목구비가 한눈에 다 들어왔다. 미인 대회에 나가도 될 정도로 늘씬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의식하며 이따금씩 곁눈질로 나를 흘끗 바라봤다. 진작 아는 체를 했으면 덜 서먹했을 텐데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먼저 내게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으로 봐서는 분명 나를 아는 눈치였다. 아마 나처럼 내 쪽에서 먼저 눈인사라도 해오기를 기다리면서 본승만승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1층에서 그녀가 먼저 내렸다. 다리를 끄는 모습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자신의 뒤뚱거리는 뒷모습을 내게 보여주지 않기라도 하듯이 황급히 내리던 그녀는 그만 열쇠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열쇠고리에는 여러 개의 열쇠들이 같이 묶여 있던 터라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또한 컸다. 당연히 그녀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였다. 얼른 열쇠를 주었다. 저기요, 저기요. 그녀는 내가 부르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를 끌면서 저만치 가버렸다. 다급해진 내가 다시 저기요! 라고 외치면서 그녀 뒤를 뒤쫓아가는데 경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 못 들어요. 나는 힐끔 경비를 보면서 그녀의 뒤까지 가서는 옷깃을 잡아당겼다. 화들짝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 앞에 열쇠를 내밀었다. 열쇠를 받아든 그녀는 그날 밤 복도에서처럼 머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머리 하나 숙여서 해결된다는 걸 새삼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나 또한 고개를 숙였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였다. 안 됐어. 어느새 다가온 경비는 저만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묻지도 않은 말에 혼자 주절거렸다. 9층 사는 여잔데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대요. 한쪽 다리는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족을 한 거고 단둘이 살던 홀어머니가 죽자 여기 사는 오빠네로 이사 온 거라네요. 한 두어 달 됐지. 경비는 마치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력을 다 알기라도 하듯 으스댔다. 벌써 2년째 우리 동네에 경비를 보고 있으니 훤하게 아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저 여자 9층에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럼요. 9층 맞아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 손바닥 보듯 훤한걸요. 며칠 전에 우리 10층 복도를 거닐던데. 아, 그래서 물어봤군요. 밤마다 다리 운동한답시고 복도를 걸어 다니는데
그 발 끄는 소리에 구층 주민들 항의가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는 10층으로 옮겼구먼. 좀 시끄러울 텐데. 그때 갑자기 클렉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를 내며 급정거한 승용차 앞에 그녀가 넘어져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씩씩거리며 운전석에서 내린 사내는 그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기먹었어 당신? 그렇게 클렉슨을 울려대는데 차로 뛰어들면 어떡해? 그녀는 죄인처럼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당신 혹시 일부러 내 차에 뛰어들어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아냐? 뭐라고요? 못 들은 건 잘못이지만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얼굴을 붉히며 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사내는 자기의 실언을 인정이라도 하는 듯 슬그머니 차에 올라타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방금 사내에게 했듯이 내게도 머리를 조아리더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안으로 들어갔다. 휘청거리며 걷는 그녀와 큰형의 모습이 사뭇 비슷했다. 큰형은 그 지독한 환청 때문에 술로 세월을 견뎌냈는데 늘 휘청거리며 마을을 휘젓고 다녔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그녀처럼 차에 치일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소리를 못 듣는 그녀와 그 소리를 못 견뎌 했던 큰형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살아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으로써 소리에 항거했다. 소리 때문에 죽은 형은 소리 없이 살아가는 그녀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그녀는 그토록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소리가 한 사람에게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건 아주 크나큰 형벌이다. 다정하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며 그 종류도 다양한 새들의 소리, 그리고 봄눈노가 졸졸졸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소리와 고즈넉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풍경소리.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게 어찌 형벌이 아니겠는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못 듣는 사람에게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말도 못하는 그녀 입장에서는 형벌 중에서도 가중 처벌을 받은 형벌인 셈이었다. 어느새 그녀는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녀와의 세 번째 만남은 슈퍼마켓 안에서였다. 슈퍼마켓은 그 큰 규모에 비해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인근에 생긴 대형 할인 매장 때문인데도 주인은 혹시나 자기가 불친절해서 손님들이 줄었다고 생각했는지 제법 친절했다. 상냥하게 맞아주는 주인의 호의가 부담스러워질 정도였다. 결혼도 안 한 내게 사모님은 바쁘신가 보죠? 라며 먼저 인사를 해올 때는 더욱 그랬다. 평소에 즐겨 마시는 캔으로 된 식혜를 찾으러 냉장 음료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그녀를 봤다. 냉장 음료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아용 기저귀나 생리대가 진열돼 있는 통로를 지나기 때문에 시선 처리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더군다나 통로까지 좁아 사람이 있으면
바싹 몸을 피해 지나갈 정도였다. 그녀는 통로 한가운데 서서 생리대를 고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가 인기척에 돌아봤으면 좋으련만 소리를 못 들으니 그냥 일을 다 마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가 돌아서다가 나를 보고는 멈칫거렸다. 나는 수음하다 걸린 소년처럼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부끄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손에 들고 있는 생리대가 갑자기 생각난 듯 얼른 쇼핑 바구니에 집어넣고는 내가 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옆으로 살짝 비껴주었다. 그녀가 먼저 나갔을 정도의 시간을 벌려고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다가 겨우 식혜만 하나 골라잡아 카운터로 갔다. 나가고 없을 줄 알았던 그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인은 답답하다는 듯 그녀를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3,000원이 부족하다고요. 나는 얼른 카운터로 가서 주인에게 식혜값 500원과 함께 그녀의 3,000원까지 대신 지불했다. 그러자 그녀는 또 머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어쩌면 그녀의 모든 의사수단은 머리 하나를 숙이는 걸로 해결되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짐은 의외로 많았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샀는지 2개로 나눠진 검정 비닐봉투는 꽤 부피도 있고 무거워 보였다. 달랑 식혜만 들고 있던 내가 그녀의 짐들을 양손에 잡아들었다. 갑작스런 내 행동에 그녀는 엉거주춤 망설였지만 나는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나를 쫓아오는 건 무리였으므로 천천히 걸었다. 신발 끄는 소리가 내 귓전에서 겨우 들릴 정도의 간격만 유지한 채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힘들게 쫓아온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양손에 들려있는 물건으로 손을 내밀었다. 집까지 들어다 줄게요. 그녀의 집은 새삼 다를 게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똑같은 구조에 크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게다가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과 소파의 위치까지 같아서 다른 사람 집에 온 느낌은 들지 않았다. 굳이 다른 걸 찾는다면 벽지의 색깔이나 실내에서 풍기는 냄새 정도였다. 아파트가 갖는 획일성은 그래서 동질감을 주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집은 우리 집처럼 편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가 방금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내 눈길은 그 드라마보다 텔레비전 옆에 걸려있는 조그만 칠판으로 쏠렸다. 흰색 바탕의 칠판에는 검정 수성펜으로 써놓았음직한 글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찌개 데워서 점심 먹고 약도 꼭 챙겨 먹어라. 아가씨, 일찍 들어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요. 하나는 그녀의 오빠 글씨일 테고 다른 하나는 올케의 거실이라. 짧은 글이지만 정이 묻어나는 낙서였다. 머리 조아리는 거 말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의사수단이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칠판 앞으로 다가오더니 수성펜으로 커피, 설탕, 크림 어떻게 넣을까요? 라고 적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에게서 수성펜을 건네받아 커피, 설탕, 크림 글자 밑에 각각 2, 3, 2라는 숫자를 적었다. 내가 그녀와 나눈 최초의 대화였지만 꽤나 짧고 싱거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다.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오는 그녀가 불안해 보였다. 커피를 엎지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발을 덜 끌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도 없이 커피잔은 흘러나온 커피로 인해 얼룩이 져 있었다.
그걸 보고 그녀는 금세 시무룩해졌는데 내가 괜찮다고 씩 웃어준 후에야 겨우 안심을 하는 눈치였다. 그러고는 커피잔 옆에 놓여있는 1,000원짜리 지폐들을 옷에다 문지르고 난 뒤 내게 건네주었다. 아까 슈퍼마켓에서 대신 지불한 돈을 갚는 듯 했다. 망설이다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만 왠지 찜찜한 구석은 남아 있었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는 것도 그랬지만 사람들 앞에서 돈을 받거나 주는 습관이 덜 돼 있는 나로서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커피를 마시려고 잔을 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작은 형이었다. 집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휴대폰으로 했다며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불면증은 좀 어떤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만 물었다. 통화를 하면서 문득 그녀의 목덜미 아래쪽에 걸려있는 조그맣고 앙증맞은 목걸이를 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이 머문 곳이 자신의 가슴께라 느꼈는지 부끄러운 듯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약간 몸을 돌렸다. 그러자 흰 블라우스의 단추와 단추 틈 사이로 그녀의 분홍빛 브래지어가 살짝 드러났다. 브래지어 속에 미처 다 감춰지지 않은 뽀얀 젖무덤이 현기증을 일으켰다. 생리 중일 때는 가슴이 더 커진다는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 떠올랐다. 다리도 절고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녀였지만 그러나 또한 건강하고 탐스러운 몸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를 품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깜빡깜빡 빛을 발했다. 청각이 둔한 사람이 시각적인 것에는 민감한 법이었다. 그 깜빡거림을 얼른 감지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다. 그렇게 손이 잰 여자는 처음 봤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손놀림은 더 빨랐다. 검지손가락으로 쳐대는 것이 마치 10손가락으로 타자를 치는 타이피스트처럼 빨랐다. 쓸데없이 말 많은 세상에 문자로 소통을 하는 그녀가 부럽기까지 했다. 그녀에게 있어 청각은 불편함이 아니라 사족이었다. 칠판에 내 휴대폰 번호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 그녀는 문자 보내기에 열중이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 살며시 그 집을 나와버렸다. 또다시 지독한 악몽을 꾸다가 깨어났다. 내 몸은 벌써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떴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자릿기도 보이질 않았다. 악몽을 꾸기 시작한 다음에 생긴 습관이 자릿기였다. 얼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위에 눌린 듯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자릿기를 확인하기도 했다. 겨우 손을 움직여 자릿기를 찾아내고선 단숨에 들이켰다. 살 것 같았다. 어떤 꿈이었나 기억이 가물거린다. 물을 마신 뒤 정신이 맑아져서일까. 애써 기억을 더듬어 본다. 그래, 죽은 큰형이었다. 그런데 정과는 달리 형의 몰골은 해골이었다.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안 붙어 있는 형의 모습은 흡사 뼈로만 이루어진 학습용 인체 모형 같았다. 그라목소는 꿈에서조차 형을 처참하게 일그러뜨렸다. 그 즈음의 악몽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었다. 형이 죽기 일주일 전에 나는 고향에 갔었다. 친구가 운영하는 종묘사에 들러 강한 제초제를 찾았다.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라목손을 내주었다. 아주 독한 농약이야.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니까 조심하고. 작은 형은 농촌 지도소 일로 2박 3일 세미나를 가서 집에는 큰형과 아버지만 남아 있었다. 나의 뜻밖의 방문에
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도 적잖이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큰형의 두 번째 음독 사건 이후에 처음 고향을 찾은 거니까 거의 2년 만이었다. 이번 발걸음도 몇 번 망설이다가 뗐을 정도로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세미나를 떠나는 작은 형의 간곡한 부탁만 아니었어도 난 고향을 찾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안 소식은 작은 형에게 종종 들었다. 큰형의 병세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며 그로 인한 아버지의 상심은 옆에서 보기 힘들 정도라는 것 등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식들 뿐이었다. 잘못하다가는 큰형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것 같다는 작은형의 그 말이 나를 고향으로 이끌었다. 큰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수척해 있었다. 막내라고 귀여워해 주던 나의 방문에도 애써 외면했다. 방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형은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마치 낯선 집을 방문한 불청객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앉았다. 예전보다 책이 많아져 방 안이 비좁다는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사방으로 쌓인 책들의 부피는 점점 더 큰 형을 옥죄면서 형의 공간을 잠식해 들어왔다. 사람 하나 딱 누우면 그만인 그 방은 차라리 형의 관 같았다. 형은 물끄러미 내 가방을 바라보았다. 책 못 사왔어. 미안해. 실망하는 형의 표정이 역력했다. 겨우 뼈대에 살갗만 붙어 있을 뿐인 몰골에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까. 섬뜩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다. 모처럼 막내 아들이 와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음식 준비에 부산을 떨었다. 닭도 잡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반찬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차린 저녁상인데 형은 수저 몇 번 휘젓다가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갔다. 형을 잡으려고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냥 놔두라는 거였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 했다. 그날 밤 형의 소라는 정말이지 끔찍했다. 잠결에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미 일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는 형을 아버지가 옴짝달싹 못하게 꽉 움켜잡고는 힘겨워하고 있었다. 칠순을 넘긴 아버지의 완력에도 꼼짝 못하게 된 형은 몸부림치며 거칠게 발악했다. 이 귀를 잘라버릴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귀를 잘라버릴 거라고. 나는 형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날이 잔뜩 서 있는 칼날은 형의 광기 어린 눈빛보다는 덜 섬뜩했다. 신경안정제 몇 알로 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죽음보다 깊은 잠에서 형이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안방의 형광등이 꺼지자마자 나는 광으로 들어갔다. 벽을 더듬어 백열등의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쥐들이 와다닥 도망갔다. 여전히 광 안은 아늑했다. 어릴 때부터 술래잡기만 하면 나는 광 안으로 숨어들었다. 아버지의 매를 피해 숨는 것도 광이었다. 그만큼 광은 내게 편안한 안식처였고 또한 도피처였던 것이다. 방금 쥐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벽시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저 정도로 쥐들이 많으면 쥐덫이나 쥐약을 놓을 법도 한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형의 음독 이후에 아버지는 광 안에서 위험하다 싶은 것은 모조리 다 치워버렸다. 농약은 물론이며 낫도 그랬다. 심지어 괭이나 쇠스랑 같은
끝이 뾰족한 쇠붙이들도 모두 광안에서 사라졌다. 쌀가마 뒤 모서리에 그라목선을 내려놓았다.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기에는 적당한 장소이기도 했다. 고향을 찾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거였다. 내가 그녀의 집을 방문한 이후로 그녀는 다시 10층 복도를 걷게 되었다. 전처럼 발 끄는 소리가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확연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그럭저럭 참을만 했는데 그것은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의 발 끄는 소리에 적응이 돼 간다는 것은 또한 형의 죽음을 잇는 과정이기도 했다. 발 끄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영락없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날이었다. 아파서 병원에 갔다든가 친척 집에 갔다든가 문자 메시지로 물어보는 거였지만 그녀는 곧바로 응답을 해왔기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 날은 좀처럼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그녀의 발 끄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다정하게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였다. 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날은 어김없이 그녀가 방문했다. 창문을 두드리면 나는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정부의 집을 몰래 방문하는 사람처럼 서둘렀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녀의 그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방에 들어오는 걸 좋아했다. 거실 소파가 편할 듯도 한데 꼭 내 방에 들어오기를 고집했다. 그게 야광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내 방의 침입을 막지는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보이는 야광별들을 좋아했다. 불을 끄고는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별들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게 하도 궁금해서 그녀와 나만의 대화 창구인 스프링 노트에다가 물었다. 진짜 별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아하지?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침대 위에 올라가 손을 뻗으면 저 별들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별은 만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란 말이군요. 당신처럼. 난감했다. 얼마 전에 가졌던 그녀를 품고 싶다는 생각이 확 달아났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맨살이 아닌 의족을 오르만진다는 것도 그랬고 소리 없는 교성 없는 잠자리는 더욱 그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품어온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은 동정이었을까? 단지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았지만 달리 그녀와 나의 관계를 규정 지을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절대 별을 만지고 싶어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복잡한 내 심정을 알기라도 하듯 그녀는 노트에 그렇게 휘갈겨 쓰고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그녀를 지우려고 노력하며 애를 썼다. 일부러 바쁜 일을 만들고 거기에 몰두도 해봤고 술자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분히 의도적인 회피였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보내던 문자 메시지가 그날 이후로 뚝 끊겼다. 10층 복도를 걷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가끔 경비에게서 듣던 자잘한 그녀의 일상사도 들은 지 오래됐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잊히고 있는 거였다. 나는 다시 소리가 있는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을 뿐이고 그녀는 소리 없는 본래의 자기 세상으로 잠적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피하고 새벽녘에 귀가를 했던 날이었다. 늘 그렇듯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비를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순간 나도 모르게 구충 버튼을 눌러버렸다. 술기운이었는지 문득 그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10층을 눌렀다. 우웅 소음을 내며 올라가던 엘리베이터는 9층에서 멈추며 문을 열어주었다. 내게 생각할 시간이라도 주는 듯 문은 얼른 닫히지 않았고 나는 몸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의 시간은 허락할 수 없다는 듯 문이 곧 닫혔다. 그녀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그 문 하나로 영원히 단절되는 느낌이었다. 10층, 나의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우리 집 현관 앞에는 뜻밖에도 그녀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엉겁결에 나도 모르게 벽 쪽으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혹시 내가 9층에서 내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충수를 붙여놓은 벽 쪽을 올려다보았다. 틀림없이 10층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살짝 고개를 내밀고 그녀를 살폈다. 미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졸고 있는 듯했다. 금방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속내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는 바닥에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신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힐끗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집 앞까지 갈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투입구에 신문을 넣으려고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깜짝 놀라 일어난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낯선 여자여서 그랬는지 황급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바싹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어느새 다가온 그녀는 열려있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는 뒤돌아섰다. 그 순간 엉거주춤 숨어있는 내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꽉 차버렸다. 정지해버린 듯한 시간처럼 우리 둘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를 향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기계음 소리와 동시에 문이 닫히면서 그녀가 사라졌다.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숫자는 여전히 9에서 정지한 채였다. 10으로 바뀌고 그녀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지만 다 허사였다. 큰형의 죽음보다 그녀의 부재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무렵 작은 형이 찾아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형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러나 정신만은 또렷해서 말은 또박또박 하는 편이었다. 형이 생각나서 한 잔했다. 너 혹시 형이 광안에 있는 농약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거냐? 뜬금없는 물음에 적잖이 당황했다. 형은 그 농약을 마시지 않았어. 분명 그라목소를 마셨지만. 광안에 있었던 그라목손의 정체를 작은 형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 농약을 마시지 않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형의 얼굴을 의아스럽게 바라보았다. 광안에 있던 그라목손은 지금도 그 자리에 뚜껑도 따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어. 형은 두 번째 음독 이후에 광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거기에 또 농약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지. 망치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그럼? 툇마루에 있는 농약을 마신 거야. 내가 사다 감춰놨었던 거지. 실은 감췄다기보다는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두었지만 너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형은 내가 죽인 거야. 현기증에 쓰러질 뻔했다. 그동안 나 혼자만 겪는 줄 알았던 끔찍한 죄책감의 형벌을 형도 겪고 있었다니 가슴이 다 저려왔다. 소파에 엎어져 누워있는 형의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죽음을 놓고 경찰 또한 쉽게 자살이라는 단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유서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래서 형의 죽음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받았다. 사인이야 당연히 약물 과다 복용으로 나왔다. 형과 내가 입만 꽉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다만 사망의 수순을 밟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절차일 뿐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생각한 순간 그저께 시계에서 건전지를 빼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 휴대폰도 꺼놓았는데 규칙적으로 울리는 이 소리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 소리는 희미하지만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방문을 열었다.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전화기였다.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이 나지막이 들려왔다. 작은 형의 시신을 확인하고 난 후 사고가 났던 고향 마을로 갔다. 형의 승용차 보닛은 전봇대에 부딪힌 채 반이나 찌그러져 있었다. 새벽녘에 처음으로 형의 사고를 목격했다던 마을 어른의 목격담은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 도깨비불처럼 지그재그 허공을 긋던 불빛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더란다. 그리고 그때부터 클렉슨 소리가 길게 이어져서 얼른 달려가 봤더니 형의 머리가 핸들에 클렉슨 울리는 버튼에 박혀 있었다고 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피로 얼룩진 형의 얼굴이 꼭 웃는 사람 같더라는 얘기도 아버지는 잊지 않고 전해주었다. 그녀에게 다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 작은 형의 장례식 날이었다. 잘 지내고 있죠? 아주 짤막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잘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내게도 환청이 시작됐다. 그녀의 발끄는 소리였다. 그녀가 큰오빠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은 경비로부터 전해 들었다. 거기 있는 큰 병원에서 귀를 수술할 거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녀는 소리를 찾아 떠난 것이다. 내게 발끄는 소리만 남긴 채 슥, 슥, 슥.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같은 소리지만 형은 안 듣고 싶은 소리, 여자는 듣고 싶은 소리.
누군가 애타하는 갈증이 누군가는 덜어내고 싶은 아픔이 되기도 하는 중의적 의미의 소리 잠들다. 거기에 건드려지는 인간 내면의 죄의식까지 아프게 다가오는 소설이었습니다. 화자의 형에 대한 연민, 사랑, 죄의식 등이 점철되는 마음 아픈 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